자,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련돼서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회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이 되게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같이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매 회마다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 단원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인 특성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질적인 특성은 어떤 질이 있느냐? 자, 우리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면 양으로 먹을 거냐, 질적으로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정보, 회계 정보, 즉 재무제표를 우리가 파이낸스에 해당하는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FS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약자로 쓸게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 회계정보의 질적인 특성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가 갖는 질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적인 것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정보를 원칙을 지켜가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연 부연 설명 같은 주석사항을 기록을 하면서 이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신뢰성 있는 또 객관성이면서 이런 정보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질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왜 하느냐 이거예요. 회계는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게 있는데 부기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부기, 그 다음에 회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기하고 회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들 몰라요. 자, 부기는 장부 기록의 줄임말을 부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거래가 생겨서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회계 프로그램에다 코딩을 해서 자동으로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요 과정까지가 부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용한 회계정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결산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해관계자죠. 그럼 이 이해관계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영자나 직원, 또 주주나 채권, 은행, 국세청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 그 부분이 회계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는 부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묻지마 투자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기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까지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회계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계가 더 크다. 부기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직도 부기합니까? 뭐 이런 그거는 무식한 얘기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부기는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을 써서 그렇지 앞으로 AI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래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질적인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적 합성이라는 거와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재무제표에 갖는 그런 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투자회사가 이 회사의 성장성을 목적을 가지고 보겠다. 성장성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신뢰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겠다. 보는 시야가 다를 거니까 관점도 다르고, 그죠? 그런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일 때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이 있는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비교형이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전기하고 단기하고 두 개 년도를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교형 재무제표였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예를 들어 전기가 500원이었는데 단기가 1000원이었다. 그럼 매출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죠. 단기에.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익이다. 단기 순이익이 자, 전기일 때는 200원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500원 정도가 단기 순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또 매출액이 전기와 단기의 재무제표를 보고 다음 연도는 매출액이 늘는 걸로 봐서 올해는 자, 더 늘은 걸로 봐서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볼 수 있잖아요. 미래를. 그런 것을 우리는 예측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올바르게 가겠다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 바꿔줘야죠. 수정해줘야죠.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몰라서 원칙을 못 지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 다시 지켜서 원칙대로 간다. 이런 게 이제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시성이란 얘기는 적재적소에 맞는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는 1년에 딱 한 번 작성을 해요. 확정된 거. 근데 이게 언제 작성이 되냐면 2024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은 2025년 3월 31일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때 재무제표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가 25년도에 나오니까 앞전에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자료다라고 했었잖아요. 24년도께 25년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24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릴 때까지는 투자를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자들은 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회사들아 니네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투자자들이 1년 동안 자야 되잖아. 그래서 분기별로 결산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라, 공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1, 4분기에 흑자를 얼마 냈습니다 라는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적시성이에요. 적재적소에 맞는 정보, 회계 정보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적시성. 이게 이제 목적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 가치와 피드백과 적시성이 목적적 합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신뢰성이다라는 얘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신뢰감이 간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믿음직하고, 그렇죠? 그 자료가 믿음직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런 거 있죠. 원칙을 지키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지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표현의 충실성,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충실성이요. 자, 표현의 충실성이란 얘기는 우리 재무제표에 기록을 할 때는 다 우리가 쉬운 정보 같은 걸 다 공개해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나서 쉽게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예를 주석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주게 되면 어때요? 신뢰감이 쌓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립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세금 신고도 재무제표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중립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배된 거죠. 편의적인 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이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실적을 높이겠다 그래서 자, 수익과 순이익을 높여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반대적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대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로 중립성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재무제표상의 건물 뭐 50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진짜 500억 주고 산 건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백데이터를 증빙을 첨부를 하게 되면 믿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취득세 낸 과세 표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검증할 수가 있죠. 아, 이거 500억 주고 산 거 맞네. 그쵸? 이런 게 이제 검증 가능성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자료를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그 부가적인 특성에 어떤 게 있냐면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전기와 단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비교형. 그래서 기간별. 그 다음에 동종 사업 간에, 동종업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석유는 석유화, 이런 그 만드는 회사끼리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종 간, 기업, 기간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질 우선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 원칙을 수행하면서 지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란 얘기는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익이다라고 하는 거와 비용이다. 자,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효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 자, 그게 바로 제약 조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가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게 바로 기본 가정이에요. 기본 가정, 우리가 명제요, 약속 같은 경우. 기본 가정 그러면 더 쉽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자, 아침에 8시 반까지 입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각입니다. 뭐 지각 처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기본 명제다. 또 기본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이제 첫 번째가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실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주하고 실무하고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주가 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실무자들한테 야, 우리 실적을 갖다가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라고 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와 기업 실체는 분류가 된 거예요. 주주가 기업 실무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계속 기업을 하겠다는 전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청산할 의도가 있거나 또는 폐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분식회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전기분과 단기분에 이렇게 비교 가능하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기간별에 해당이 되고 또 동종업 간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기본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약속 같은 게 명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본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 실체 가정, 아까 제가 소유주, 즉 주주와 경영자 또 이런 부분 기업을 끌어나가는 사람은 별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주가 경영자한테 이러나 저러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근거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종속기업들 많이 있죠. 우리가 왜 대기업들 보면 밑에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뭐 SK 그러면 석유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분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짜고 치는 고수톱을 하겠죠. 이런 거 다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지분율,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은 거래, 뭐 이런 거 다 금융감독원에서 감시 감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나타내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개체로 보고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을 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취득원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년 전에 100억 주고 샀다. 지금은 500억 정도 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살 때 취득원가로 기록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역사적 원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득원가로 항상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간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간별이라는 얘기는 기간 단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생주의의 대표적인 게 우리 뭐가 있었어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특성에는 우리가 재무회계를 보고하는 목적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은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목적 적합성과 뭐가 있었다?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신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수준은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은 다음 예측 가치의 설명과 피드백 가치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질적인 특성, 예측 가치죠. 예측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재무제표상을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걸 예측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한다. 전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원칙을 지켜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고, 적시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분기별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쁘죠? 맨날 왜 증권 거래소에다가 정보 제공해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분기별로 결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자, 신뢰성일 때는 검증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 아까 제가 뭐 취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영수증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표현의 충실성, 사건을 충실하게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중립성,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신뢰성일 때는 취득원가로 적어요. 아까 제가 산 가격대로 적는다. 즉 역사적 원가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우리 이제 원가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목적적 합성에는 우리가 현재 자 시가가 얼마야?
처음에 살 때는 100억 주고 샀어요. 10년 전에. 자, 지금은 500억 정도 한다. 자,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적 합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취득원가로 한번 100억으로 적으면 끝까지 100억으로 가는 거. 그럼 두 가지의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있죠. 자, 은행에 가면 이렇게 원가법으로 적게 되면 100억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현재는 500억짜리 건물인데,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있겠죠.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평가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할 때 우리가 완성하고 나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이제 신뢰성인데, 반면에 우리가 왜 건물을 할 때 설계도면이 20%를 완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20%에 대한 수익과 20%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바로 진행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은 이렇게 진행기준에 하는 반면에 신뢰성일 때는 다 짓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데, 실제적으로 회계 기준에서는 진행 기준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산 평가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좀 있어요. 국제계 기준 KIFRS 국제계 한국이 채택한 국제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공정가액을 하거나 원가법으로 하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회계 기준, 즉 한국이 만든 일반 회계 기준 코리아 갭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직도 원가법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결산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확정된 거. 하지만 증권거래소에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자, 적시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시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에는 기업 간끼리 또 기간별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단기와 전기 또 동일 업종 간에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 가정이다.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 자, 청산하거나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또는 회사를 축소시킬 의도가 있다. 이건 분식회계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래서 계속 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지, 이렇게 청산하거나 축소나 은폐를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과정 중에서도 계속 기업에 해당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의 충실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뢰성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적 합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가 있다.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측 가치가 있다는 거. 자, 요런 그 1번, 2번 요런 형태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기업 실제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흐름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이 된다. 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 정보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서 반기이익은 올해 연간이익을 예상하는데, 이렇게 예상이라는 얘기, 그러면 예측 가치에 해당하는 설명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적 합성에서는 예측가치, 피드백, 적시성 이렇게 있고요.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뢰성이 아닌 건 뭐야? 피드백 가치죠. 자, 여러분 피드백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죠?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트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좀 내 걸로 만드시고 문제 같은 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사려고 됩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